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시 동기로 참여정부에서 대검 중수부장, 네, 이뿐만 아니죠. 네, 대법관까지 하셨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찻대기로 불리는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네, 최연소 사시 합격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의 사람으로 일컬어졌던 그가 대법관 퇴임 한 달 만에 돌연 박근혜 후보의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놀랍습니다. 네, 의외다 이런 반응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검사 반열에 올랐던 안대희 전 대법관 지금 어떤 생각이 하고 계시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직접 모시겠습니다. 방송 출연이 처음입니다. 네,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치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를 넘나들면서 대한민국 정치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뻔한 얘기, 흔한 이야기 하지 않고 내공 있는 평론 분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윤창중 칼럼 세상 대표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영입이 됐습니다. 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찻대기 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찻대기. 네, 한나라당 찻대기 수사. 죄송합니다. 앞에 당을 붙여야 됩니다. 한나라당 찻대기. 네. 그 당시 총재는 이해창 총재였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해창 총재는 기분이 조금 나빠할까요? 어떨까요? 이회창 총재로서는 자신의 대선 자금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찻대기 정당이라는 참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낙인을 받게 된 입장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새누리당이 영입하는 걸 보고서 네. 아마 인간적으로도 등 뒤에서 비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겠죠. 아, 그런 느낌입니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해창 후보는 지금 박근혜 후보 지지를 아직 선언 안 했죠? 안 했죠. 보수 대연합 얘기만 했죠?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이 아직도 여분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박근혜냐 안철수냐 고민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만 네. 물론 본인으로서야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 제가 많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창 총재는 역사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애국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애국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통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근거로는 이회창 총재는 보수 우파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정권을 좌파한테 넘겨준 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역사적인 과오를 실책을 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삼수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존경받고 대쪽이라고 지지도가 참 하늘을 찌렀던 이해창 총재가 지금 지난번 대선 이후에 충청권을 바탕으로 자기 손으로 만든 자유선진당이 지금 이름도 자유는 빠지고 통일선진당이 됐고 네. 그나마 그 정당에서도 지금 탈당해서 낭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치 무상이죠. 그러나 자기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안철수 교수를 지지할 것이냐 하는 양자택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어떻게 보수우파 정권을 그 대를 이을 수 있는데 자기가 마지막 기여하느냐 하는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결심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적 감정이 워낙 안 좋을 수 있는. 해야죠. 두 분 얘기부터 할까요? 두 분의 어느 정도로 사적 감정이 안 좋은가? 지금 2002년에 네.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무슨 미래연합 한국연합이라를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회창 총재한테 당내 민주화를 주장하다가 네. 그때 결별한 적이 있고 지난번 대선 때에 그러니까 갑자기 무소속 출마를 해가지고 네. 이회창 총재가 말이죠. 네. 소위 말하는 박근혜 후보의 서울 삼성동 자택을 3번이나 가서 박근혜 의원한테 박근혜 대표한테 탈당해서 네. 나를 좀 지지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네. 소위 말하면 박근혜 후보가 문전박대를 했죠. 네. 3번이나 무소속으로 나온 그렇죠. 이회창 후보를 박근혜 후보가 돕기가 조금 쉽지 않죠. 안 아무래도. 했죠. 네. 그러나 그때의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갈등도 경선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미 경선에서 네. 떨어진 이유니까요. 이유니까 예. 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회창 총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죠. 네.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에게 빚이 있네요. 상당히 빚이 있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네. 거기서 내가 많이 뛰쳐나가서 만약에 했다면 표가 많이 또 뛸 그렇죠. 수도 있었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회창 총재가 소위 말하는 박근혜 후보한테 문전박대를 당한 삼성동의 굴욕에도 네. 불구하고 이회창 총재는 2번이나 대선에 재수를 했기 때문에 네. 3번째에 15.1%를 얻었던 거예요. 네. 바꿔 말하면 그때 박근혜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면 30%도 넘을 수 있었던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던 거죠. 아. 그때 소위 말한 이명박 후보 쪽에서 이명박 대통령 진영에서 박근혜한테 제안한 게 이명박 박근혜 공동 정신이죠. 그렇죠? 공동 정권 정신이었죠. 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네.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후보한테는 잘했어야 됐었네요. 그거 하나만 딱 봐도.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네. 예. 야. 그래서 이회창 후보가 거기에 대한 그 삼성동의 굴욕, 그리고 이회창 그 총재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었는데, 출연됐었는데. 대단하시죠. 네. 대단히 대쪽이고 네. 자존심이 너무 강하시고, 한 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후회도 안 하시고, 네.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굴욕까지 당했는데. 6년 전에 네. 이미 세월이 어지간히 지났기 때문에 네. 저와 이회창 총재와의 개인적인 추억을 좀 이 자리에서 네. 만났죠? 몇 마디 좀 네. 할까 삼수할 때 만났죠? 네, 삼수하기 삼수 전에. 네. 불렀지요? 네. 그게 이제 이회창 2006년 12월 초인데 네. 제가 이제 논설위원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 정치면에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 삼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조그마한 박스 기사가 났어요. 네. 근데 그것을 보고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삼수를 한다는데. 네. 근데 그때 이미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 그 다음에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이 3분이 경선에 뛰어들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관측이었는데, 네.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날, 웬 전화가 걸려오더라고, 저한테. 네. 그래서 핸드폰인데, 보니까 발신자 표시 제한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게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인데, 네.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사기꾼도 있습니다. 네. 이회창 총재님 전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제가, 네. 그랬더니 바꿔주는데, 허허허, 이회창입니다. 네. 그러면서, 윤 의원, 내일 좀 만나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이회창 총재는 완전히 대선 재수 끝에 낙선해가지고, 네. 저기 숭례문 옆에 사무실에서 이흥주 특보, 네. 이종구 특보랑 같이 참 오막살이 속에서
네. 참 풍찬노속 비슷하게 할 텐데 네. 낭인의 길을 걸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아주 취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만났더니 이해창 총재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처럼 네. 이 김정일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막 맹비난을 하는 거예요. 한나라당을. 네. 그런데 속으로 아 이게 맞는 기사구나. 이상하단 말이에요, 저분이. 아, 느낌이. 네,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에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출의 수조입니다만 네. 적어 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에는 보수 우파의 정신적 스승, 네. 정신적 지도자가 없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보수 우파를 상징할 수 있는 정신적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국민들은 보수 우파 그러면 썩었고 부패했고 무슨 정권을 위해서 안보를 악용했고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총재께서 이 보수 우파의 정신적 스승, 병풍 그런 역할을 맡으면서 보수파의 자정운동도 좀 이끌어내는 병풍하면은 네. 듣는 사람 기분 나쁘시죠. 이해창 의원 병풍. 병풍이라는 표현은 제가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정신적 스승, 네. 지도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우회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상당히 귀에 솔깃 하시더라고요. 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그럼 정신적 스승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대학 특강에서 요청이 오면은, 대학에서 네. 특강 요청이 오면은, 가서 연설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한나라당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네. 또 김정일의 핵개발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서 물러나서 네. 정말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한 45분간 대화를 했던 겁니다. 네.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네. 또? 또 네. 당장 내일 점심을 먹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유 총재님 저 내일은 약속이 있고. 약속이 정말 제가 꼭 가야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모레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남산 기슭의 그 이태리 식당에서 만났어요. 네.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치적 스승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보고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중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물어보신 것보다도 총재께서 좀 평가를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봤어요. 네. 이명박 서울시장은요. 그랬더니 이해창 총재가 한 말이 아무리 봐도 이해창 총재는 무슨 이념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 당시 이명박 시장은 네,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은 무슨 이념인지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명박 시장은 무슨 이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 별로로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손학규 지사는요. 그랬더니 내 고등학교 후배지만 네. 나는 이념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고. 박근혜 박근혜 후보는요? 네, 박근혜 대표는요. 네. 그랬더니 이념적으로 박근혜 대표가 제일 확실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박근혜 대표를 지지한다는 의미이군요. 그랬더니 하하하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대선에 세 번째 나가실 의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쓰고 있는데 네. 가만히 계실 것은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간다라고 분명히 밝혀야 된다. 분명히 이런 밝힐 얘기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이해찬 총재 말씀이 아니 내가 나갈 생각이 없는데 나는 안 나갑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난 그게 지금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이 분명하게 매듭을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게 뭐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 1월 1일에 대선 불출마 선언을 재삼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네. 난 그걸 보면서 믿을 수가 없구나. 저것은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선 불출마 선서를 한 건 아니죠, 그때.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거죠. 2007년 1월 1일에. 그러니까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8월 20일인데 그 전에 한 거예요. 1월 1일 날. 나는 출마 안 한다. 네. 그러다가 8월 20일 날 이명박 후보로 한나라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네. 무소속 출마를.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오실까봐. 나오실까봐. 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하고 전화가 끊었습니다. 끊기고 더 이상 연락이 지방으로 잠적한 뒤에 출마 선언을 한 거죠. 네. 지금까지 연락 없으시고. 없습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는 것이 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역사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자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은 하고야 말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네. 나는 그래서 이회창 총재의 정치 인생을 놓고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은 분이에요. 자, 이명박 네. 박근혜의 그 만남. 이명박 네.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와의 만남. 얼마 전에 만나서 100분인가 만났다 그러죠? 그렇죠. 네, 긴 시간이죠. 네. 100분이면. 자, 이걸 가지고 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실익도 없는 만남을 가졌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평론가도 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편견이죠. 이 집권당의 대선 후보가 네.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레임덕으로 인기가 저조하다 해서 네. 완전히 결별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네. 이른바 차별을 하는 거 말이죠. 네. 아니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게 좋으냐. 네.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거듭 입증이 된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집권당 대선 후보가 척을 지고 네. 탈당을 시키고 그래서 간다는 것이 이른바 차별화 전략은 거듭 실패했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1997년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 1997년 네. 이때는 완전히 이회창 후보가 YS와 결별해야 한다는 측근들의 그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들어가지고 이른바 참여를 초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회창 총재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악마의 속삭임. 악마의 속삭임. 네. 1997년도에 대척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아예. 완전히 끌어야 됩니다. 아, 그러냐? 네. 그렇게 그래서 했다. 이회창 후보가 대구에서 화영식까지 했죠. 했죠. 인형을 만들어서. YS 인형을 아주 코믹하게 만들어가지고 대구에서 대구 유세 때 한나라당 전당원이 보는 앞에서 몽둥이로 내려치고 화형식을 했어요. 우리 대표님 인형 만들어서 누가 화영식하고 몽둥이 내려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YS는 네. 보복을 하고야만 성격입니다. 아니, 대표님은 보복 안 하겠습니까? 보복을 하지 못하는 인간이 아니다는 말 있잖아요. 네. 아니, 저도 화 무척 날 것 같은데. 네. 내 인형을 해가지고 때리고 화형식까지 하면 충격이 엄청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회창 총재가 YS의 탈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네. 또 그러한 이제 화형식이 있자 YS가 바로 탈당을 하는데,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 이인재 후보. 이인재의 탈당과 출마입니다. 네. 한나라당이었는데. 네. 탈당해서. 이것을
이 YS와 이회창 두 분이 사사건건 결별하면서 마침내 서로 반목 갈등하다가 결별하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완전히 넘어갔죠. 완전히 건넜죠. 이 틈바귀를 뚫고 들어온 것이 소위 말하는 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후보입니다. DJ가 당시 YS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지내고 특보로 있던 김광희 씨를 말이죠. 네. 이강래 전 의원, 네. 요번에 국회의원 떨어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래 전 의원을 통해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비롯해서 여권의 동향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마쿠 채널을 개통합니다. 네. 엄청난 채널이 가동이 되기 시작. 가동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YS와 DJ가 대화를 하기 소통이 되는 거죠, 이제. 소통이 된 거죠. 이 소통 라인이 이제 네. 파이프 라인이 딱 생긴 된 거죠. 네. 간접 대화를 한 네. 거죠. 간접 대화가. 그 간접 대화 속에 나온 결과물이 네. DJ가 뭐랍니까?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저는 YS가 나중에 주장하기를 내가 이인재 탈당을 만류했다. 네. 말렸는데 자기가 나갔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조장하고 부추기고도 남을 뿐이 YS입니다. 네. 왜? 이회창을 낙선시켜야 되니까. 화영식까지 했는데. 했는데. 인형 만들어. 그래서 현직 대통령과 갈등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겁니다. 부질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강래 전 의원의 자서전에 보면은 네. 소위 말하는 김대중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네. 그 라인 속에서 논의했다는 거죠. 네, 김광일 특보가 YS한테 네. 이걸 수사하면 대선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네. 라는 건의를 했다는 건데, 네. 물론 그런 건의는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만, 네. 바꿔 말하면 현직 대통령과 갈등을 가고 또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을 박근혜 캠프에서 그야말로 매섭게 차별화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후보 간의 문제. 네. 물론 노무현 후보가 DJ 정권을 향해서 적절하게 차별화는 했습니다. 네. 실패한 정권이라고. 네. 자,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된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 우리당의 정동영 대선 후보. 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를 안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 열린 우리당에서 후보가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협력 관계에 있으면 대통령이 됐고, 그죠? 그렇죠. 갈등 관계로 가면은 그나마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고, 네. 대립 관계로 가면 무조건 떨어진다. 그렇죠. 무조건 현재 떨어지는 대통령을 무조건 안고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대선의 결과를 보면은 네. 이명박 대통령이 48.5%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회창 후보는 15.1%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두 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지지도는 상당히 지금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데, 네.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이 두 분에 대해서 야멸차게 완전히 배제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면은 안 된다. 한 번 찍었던 사람들이 네. 인간적으로 상당히 돌아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는 어떻게 되냐? 다 포용해야 된다. 보수 우파를 이른바 빅텐트 안에 다 모으는 작업부터 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이번에 만나는 것도 바로 만난 게 아니라 네. 8월 20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결정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나간 게 아니라 네. 13일 동안 뜸을 들이다가 네. 다 만나고 나서 몇 바퀴 돌다가 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좀 상당한 큰 그림이 있는 듯한 그런 행보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뒤에 바로 35년 검사 생활 중에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분을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분이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어 내가 겪어본 검사들 중에 가장 청렴하다, 능력 있다,
강직한 검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검사 사상 최초로 팬클럽까지 생겼을 만큼 권력 실세를 막론하고 원칙 수사하기로 정평이 난 분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시 동기에다가 서로 존경하는 또 사이인데다 참여정부에서 대검 중수부장으로 익히 명성을 떨친 터라 이분을 가리켜 노무현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대법관 퇴임 한 달 만에 전격 새누리당 대선 조직에 합류해 전부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어떻게 된 내막인지요. 안대희 전 대법관 오늘 방송 35년 검사 생활 중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58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